안녕하세요. 사전은 파이썬에서 리스트와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내장 자료형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기능이다 보니 오히려 이 중요한 자료형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넘어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여러 쌍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가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사전을 생성한 후에 자유롭게 새로운 키의 값을 추가하거나 기존 키의 값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동적 언어인 파이썬에서는 키로 해시가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자료용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자바와 같이 선언할 때 명시한 자료용의 키와 값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정적 타이핑 언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동적 언어 계열인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시다면 자연스럽게 객체를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값으로 아무 데이터나 저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파이썬의 사전과 유사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키로 문자열이나 숫자, 심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을 생성해 볼 건데요. 사전을 생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중괄호 안에 키 콜론 값 형태의 데이터의 쌍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자의 정보를 담아두기 위한 사전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괄호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우선 키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쉼표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데이터 쌍을 놓아 볼게요. 이메일, 그 다음에 usertest.com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 정보로 이번에는 나이 값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age라고 키를 사용하고요. 값으로 한번 25라고 줘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한 사전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빈 사전을 생성할 때도 자주 있는데요. 가변 자료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사전을 생성할 때는 이렇게 빈 중괄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dict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렇게 빈 사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dict 내장 함수의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거나 키와 값을 담은 튜플의 리스트를 인자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dict 내장 함수에 키워드 인자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name에다가 사용자를 주고요. 이메일에 usertest.com을 주고요. age에 이렇게 25를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전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ict 함수를 또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은 튜플의 리스트를 넘기는 건데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튜플로 name, 사용자, 이메일,
다음에 age. 네, 이렇게 키와 값을 담은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dict 함수의 인자로 넘기면요,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사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전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을 할당해 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빈 사전을 생성해서 유저라는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네임키에 사용자라는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다가 usertest.com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age 키에 25를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키와 값상이 이렇게 사전에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이 담고 있는 데이터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생성한 유저 사전에 네임키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접근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age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사용하면 키 에러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저에다가 메일이라는 우리가 추가하지 않은 키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key error mail이라고 출력이 되죠.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고 싶다면 대괄호 대신에 사전에서 제공하는 get method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유저 사전에 g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게요.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메일을 넘기고요. 두 번째 인자로 기본값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서울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 메일 키에 대한 값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서울이 출력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인자를 넘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이 함수는 none을 반환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none과 같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을 반환하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get method를 사용하는 것이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한 데이터 접근이 되겠습니다. 가변 자료형인 사전은 자유롭게 담고 있는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를 이용하여 기존 키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기만 하면 기존 값이 새로운 값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저 사전에 age 키에 있는 값을 한번 25였잖아요. 31로 갱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사전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age 키의 값이 25에서 31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el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 사전에서 이메일 키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del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사전에서 이메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요. 다시 유저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서 이메일이라는 키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in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사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for 반복문으로 순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저 사전을 다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메일을 지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in 다음에 유저를 넘기면요. 여기 변수에 사전에 키가 하나씩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값은 이 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루프문 안에 프린트 문을 하나 넣을게요. f스트링을 사용해서 먼저 키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서 이 키에 해당하는 값도 접근해서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3개의 키와 값의 쌍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복문에서 키와 값을 동시에 얻고 싶다면 사전에 items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번에는 for key value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user 이렇게 item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키와 값이 동시에 이 두 개의 변수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키 그 다음에 바로 value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문에서 items 메서드를 활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루프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썬의 in 연산자를 활용하면 어떤 키가 사전에 존재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는 키가 유저 사전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 in user. 그러면 이렇게 결과로 참이 나오죠. 이번에는 메일이라는 키가 유저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당연히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을 if 조건문과도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f email in user 이라고 하면요. 이 부분이 참이 되겠죠. 이때는 제가 이메일 키는 존재합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 이메일 키는 사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이것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이메일 키는 존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참이니까요. 사전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간혹 여러 개의 사전을 합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애스트리스크 연산자를 2개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dict1이라는 변수에는 키로 a, 값으로 1,
키로 B, 값으로 2 이러한 사전을 저장하고요. dict2라는 변수에는 B에 3, C에 4 이런 모습의 사전을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사전을 한번 합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가 필요하고요. 사전 1을 놓고 쉼표를 놓고 사전 2를 놓습니다. 그리고 각 사전 앞에다가 이렇게 애스테리스크 마크를 2개씩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사전이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라는 키는 두 개의 사전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B가 첫 번째 사전의 B를 이렇게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시라면 그 점점점 스프레드 연산자가 떠오르실 거예요. 참고로 파이썬 3.9 버전부터는 이러한 bar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여러 개의 사전을 병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bar 연산자 앞에 dict1을 놓고요. 뒤에는 dict2를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전에 다른 사전의 모든 데이터를 반영하고 싶을 때는 사전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dict1 사전을 만들고요. dict2 함수도 만들게요. 그 다음에 dict2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dict1으로 반영을 해볼게요. 그러면 dict1에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로 dict2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 함수 자체는 아무것도 반환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dict1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dict2에 있는 값이 이렇게 dict1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기존 사전에 있는 데이터에 직접적인 변경이 가해지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파이썬 3.9 버전에 추가된 bar 연산자를 사용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dict1을 다시 선언할게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실행해서 dict1 사전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요. dict2는 그대로겠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다시 선언을 할게요. 그 다음에 dict1을 변경해 주는 건데요. dict1에다가 dict2를 이렇게 bar 연산자로 연결해 주면 이것의 결과가 dict1의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거고요. 이거를 더 줄이면 사실 이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dict1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업데이트를 실행한 결과와 동일한 모습의 사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자료용의 특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실전에서 큰 부족함 없이 사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썬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내장 자료형인 만큼 이번 기회에 사용법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